이 프로그램은 인기 팟캐스트 아말감의 미방송분을 모아놓은 프로그램입니다. 영어우독 57회 시작하겠습니다. 이작가야입니다. 민들레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직입니다. 자,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한 주간 뭐 했어?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 하나가 그 연말 모임을 했었어요. 지난번에 연말 모임을 하는데 남녀 40명 정도가 모였어. 그러니까 20명 정도. 그래서 그냥 되게 풋풋한 자리였어. 그냥 레크레이션 좀 하고 아주 풋풋한 자리. 근데 거기에 이제 조금 특이했던 게 뭐냐면 각자 책을 한 권씩 가져오는 거였어요. 그래서 나도 뭐 한 권 가져갔는데 그래서 거기 뭐 마음에 드는 사람한테 교환하는 거야? 아니 그게 아니라 그 책 안에 포스트잇으로 자기 이름이랑 연락처랑 약간의 멘트를 써 넣어. 그런 다음에 무작위로 그 책을 랜덤으로 섞은 다음에 그러니까 남자 여자만 구분하고 완전 미팅이네. 살짝 그랬지. 예전에 우리 그 소지품으로 거의 약간 8, 90년대 소지품 그러면 그 미팅 느낌. 여자도 내고 네. 남자도 내는데 네. 그래서 각자가 섞은 다음에 그쵸. 코스에서 가져가는데 네, 다만 이제 남자가 여자 고르, 여자가 남자 고르게 그 그러니까. 남자 칸 여자 칸만 구분하고. 그런데 그러면은 네. 매치가 될 확률이 적잖아요. 아 그러니까 어차피 상관없어. 그러니까 고른 사람은 그게 그 매치될 굳이 확률이 이렇게 높고. 매치한다기보다는 그러니까 가볍게. 그래서 이 책을 돌려주는 의미, 그 책을 주는 의미의 책이 아니라 내가 읽고 뭐 며칠 동안 읽고 연락해서 돌려주면서 뭐 얘기 나눠라 그런 취지의 마지막에 이벤트를 살짝 한 거예요. 그 2시간 정도 파티 중에. 그러다가 이제 어쨌든 그런 거였는데 거기서 다 마음에 안 들었는데 개인적으로 뭐 여성분들이 개인적으로 아니 뭐 취향이니까 다 마음에 안 들었는데 네. 두 분이 조금 눈에 들어왔어요. 그 와중에. 그래 2명 정도는 들어와야지. 네, 20명에 2명이면 뭐 나쁘지 않잖아요. 근데 난 되게 이런데 운이 타고났나 봐. 일단 내가 하나를 뽑았는데 마음에 드는 한 분이 됐고 그다음에 나는 내 책을 누가 뽑아주길 바랬는데 몰랐단 다른 말이야. 한 명이 그걸 뽑았어? 몰랐단 말이야. 그러다가 내가 마음에 든다는 그 다른 한 명 있잖아요. 내가 이분한테 그 어필을 하고 싶은 거야. 근데 이분이 늦게 와가지고 내 뒷자리에 옆에 앉았는데 내가 무슨 책 가져왔어요? 이걸 물어볼 걸 내가 막 후회했지. 그러면 내가 그걸 고를 텐데. 그러다가 이분은 이제 딴 걸 뽑았어. 그래서 아이씨 하면서 이제 안 듣구나 했는데 다음날 이분한테 연락이 온 거야. 그러니까 내 옆에 앉으면 그래서 어떻게 했냐 그랬더니 그 자기 친구가 내 책을 뽑았는데 그러니까 내 책인 줄 모르고 그 제목이 마음에 들어서 바꿨는데 이게 그쪽이더라 하면서 이거 인연이다. 그러니까 갔는데 마음에 드는 여성분이 A와 B가 있었는데 그렇죠. A의 책은 만드레가 뽑고 그쵸. B는 만드레의 책을 뽑았다. 그쵸. 결과적으로. 네. 그래서 완전 그래서 일단 B 분과 식사를 했는데 A 분은 제가 책을 읽고 만나야겠다는 생각에 A 분은 제가 그 여행 가서 그 2월에 보자 한 상태입니다. 그렇군요. 이상. 요거 하나. 책 제목은 뭐였어요? 기억 전달자라고 기억 전달자. 영화도 있죠. 그거를 이제 그쪽 그 B 분이 뽑았고 A 분 책이 그 백설공주에게 죽음을 그것도 뭐 유명하죠. 제가 그래서 방금 서점에서 그거 좀 읽다가 왔습니다. 그렇군요. 예, 이게 저 만드레는 이제 이런데 운이 좋아. 지금도 또 반복해서 말하는데 이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운이 좋다고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 과연 이게 운이 좋은 건지 또 고통만 또 안겨주는 건지 한번 지켜볼 일이죠. 그리고 또 다음 독립 술집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이게 그 얼마 안 된 개념인데 저도 안지 얼마 안 됐어요. 근데 이거를 처음 개념을 만든 여성분이 있는데 저보다 한두 살 어려요. 근데 이분이 거의 독립술집 1세대란 말이에요. 상암 쪽에 열어서 지금 몇 군데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분 말고도 다른 사람들이 하는 몇 군데가 생겼는데 이 독립술집을 스터디하는 그 스터디 비용으로 제가 거금 25만 원을 내고 제 스터디 비용으로 제일 크게 낸 돈이야. 그래서 처음에는 무슨 술을 돈 내고 배워 이런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 25만 원은 술값 포함이 안 된 거예요. 레슨비로 25만 원이고 술값은 따로. 되게 비싼 스터디잖아요. 6번 모이는 건데. 그래서
이걸 뭘 돈 내고 배우나 하다가 호기심에 어쨌든 결제하고 어제 첫 모임을 했는데 뭐를 배우는 거예요? 그걸로? 창업 스토리 내지는 독립술집 개념이나 경영에 가까운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참고로 그 집이 손석희 사장의 단골집이라는 걸 어제 알고 오. 꼭 가봐야겠다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니 20명 정원인데 술 모임이잖아요. 어쨌든 20명 정원인데 남자가 5명밖에 안 돼. 난 운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근데 독립술집이 그냥 술집이랑 뭐가 그러니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술집은 다 독립. 그죠. 그러니까 그 개념 이전께 독립서점 이런 게 있잖아요. 네. 근데 독립서점이 다 문을 닫았어요. 안타깝게도 뭐 젠트리피케이션 등등으로 인해서 문을 다 닫아서 닫았는데 독립술집은 뭐냐면은 저는 처음에 사장이 자기만의 술을 만드는 건가 했는데 꼭 그건 아니고 소주 맥주 팔아도 돼요. 근데 일단 기본 체인점은 아니고 자기가 완전히 인테리어부터 뭐 메뉴 구성이나 뭐 모든 걸 다 자기 식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제 이 질문을 하려다가 타이밍 놓쳐서 못했는데 제 생각에는 그 봉고비어 본점 있잖아요. 네. 그게 독립술집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봉고비어는 완전 체인화가 됐지만, 그러니까 되게 특이한 자기만의 어떤 술집, 되게 조그맣고 한 10평 정도 내외. 네, 그런 걸 독립술집이라고 그러니까 하더라고요. 간단하게 정리하면은 주인이 거대 자본이나 이런 거, 그러니까 체인점이나 그리고 또 그 인테리어 산업 이런 그런 거 안 거에서 하고. 좀 벗어나서 자기 취향대로 꾸며가는 작은 구멍가게 같은 술집 뭐 이런 거 그렇죠. 말하는 건데 물레동에 가면 꽤 많이 있어요. 음. 그런 것들이 모여 있어요 거기. 그리고 성수동에 가도 좀 많이 있어요. 일단 그 독립술집 운영하려면 지대가 저렴해야 되니까 그런 물레동이나 아니면 지금 저기 그 호텔 W 있는데 어디죠? 거기 광진구에? 그쪽에 좀 있는데 제가 아는 어떤 집은 가게 이름이 몬스터박스예요. 몬스터박스. 근데 간판이 없어. 다 이렇게 철공소가 있고 그냥 한 집이 그 술집이 있는 거예요. 철공소 셔터 내려진 문에 어디 그냥 불 켜진 데가 있어서 거기 그 유리문 밀고 들어가면 이제 그게 술집 몬스터박스라는 술집인데 간판이 없어서 이거 사람들이 어떻게 알고냐 간판 달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간판이 있어요. 그래서 나가서 봤더니 그 우리 초등학교 중학교 때 우유 배달하는 그 상자 있잖아요. 플라스틱 상자. 그게 간판이 있는 자리 현관문 위에 이렇게 매달려 있는 거예요. 그 상자가. 그리고 그 상자 밑에 조그만 괴물 인형이 이렇게 달려 있어요. 몬스터 박스. 그래서 그게 간판이래. 몬스터 박스. 참 뭐 그러네요. 그래서 뭐 드디어 개인 사업자로 이제 발을 떼기 위해서 네. 창업에 대해 너무 재밌었어 어제. 좋습니다. 또 이렇게 인생 하나가 파괴되는 거죠. 자영업의 세계에 가서 좀 있으면 이제 태극기 들고 나가서 자영업자 다 죽는다 하면서 막 광화문 앞에서 데모하겠네. 그 저기는 조선일보 앞에서 해야지. 저는 뭐 영화 많이 봤고요. 새해 첫 녹음이잖아요. 그래서 그렇지. 2018년 마지막을 영화와 함께 보냈습니다. 18년 맞이 영화를 31일 날 보면서, 봤어? 네. 31일 날 밤에 늑대아이 봤거든요. 애니메이션. 네. 뭐 별로 기대 안 했는데 또 김혜리 기자 별점을 보고 한 번씩 고르거든요. 그러면 김혜리를 신뢰하는구만. 저도 신뢰- 김혜리 씨 좋아해요. 네. 신뢰예요 아니면 반대예요? 잘 안 맞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반대로 그러는구나. 반대는 아닌데 일단 고르는 건 다 봐요. 이 사람이 이분이 코멘트 한 건. 네 뭔가 그래도 의미가 있지 않을까 해서 보는데 한 번씩 제가 봤을 때 마음에 드는 영화들이 있어서 이것도 봤는데 울면서 봤어요. 울면서. 네. 좀 슬프죠? 네. 어떤 면이 슬프든가요? 어떤 면이? 이게 근데 이 설정이 아기를 늑대 인간이랑 결혼을 하잖아요. 결혼을 해서 아기들도 늑대로 태어나는데 늑대 인간으로 태어나는데 사실 지금 집에 있는 그 애를 봐도 늑대랑 비슷하거든요. 하는 짓이 동물 같고 그래서 이 설정도 그냥 뭐 물론 특이하긴 한데 일반적인 애 키우는 거랑 똑같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이 여자 주인공이 엄마가 돼서 애를 키우는데 이렇게 힘든 일을 겪고 또 이제 남자 애기 같은 경우는 얘를 이제 늑대의 본성도 좀 고려를 해서 키우고 싶은데 키울 줄 모르잖아요. 늑대는 키워본 적이 없으니까. 근데 똑같이 제가 엄마 아빠가 됐는데 애를 봐도 내가 애를 키워본 적이 없기 때문에 상황은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애를 힘들게 키우는 것도 되게 공감이 많이 됐고 엄마의 공감을 했구나.
네. 그래서 눈물을 흘렸구나. 네. 그 그리고 육아의 고통 뭐 이런 거. 육아의 네. 고통이랑 제일 마지막 부분에서 그 남자 아기가 이제 늑대의 삶을 택하게 가지고 독립하죠. 네. 중학생 나이인데 막 떠나가잖아요. 네. 그때 이제 엄마가 걔한테 막 그 가지 말라고 하면서 나는 아직도 너한테 해준 게 아무것도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때 이제 막 울컥하더라고요. 아내도 그때 막 울고 저도 울고 재미나게 저는 봤습니다. 아버지 늑대가 네. 죽었을 때 난 그때가 제일 슬프더라고요. 나도. 아니 산 놈들이야 어떻게든 살겠지. 근데 아버지 늑대 이렇게 죽어 있는데 얘기하다 보니까 또 어제 뉴스였나요? 그 아파트 12층에서 어떤 여자가 포메라이안 3마리를 던져가지고 오케이. 3마리 다 죽은. 왜 던진 거야? 그냥 몰라요. 우울증? 그냥 던졌네요. 우울증? 참 그런 걸 보면서 또 동물이 죽어 있는 걸 이런 걸 보면은 너무 슬픕니다. 못 보겠어요. 그런 거 좀 그런 뉴스가 좀 사라졌으면 좋겠어요. 그 아빠는 동물인가요? 늑대 아이? 똑같은 늑대 인간이죠. 마지막 남은 늑대 인간으로 설정돼 있는 걸로 기억이 나는데 네. 굉장히 좀 뭉클해요. 뭉클하고 또 아버지 죽은 이후에 엄마가 의욕을 갖고 막 씩씩하게 애들 키우는 장면에서는 또 이렇게 막 재밌고 막 그러기도 하다가 또 마지막에 애들이 또 독립해서 나갈 때는 또 감동적이면서 또 슬프기도 하고 그래서 굉장히 볼만한 것 같죠? 문지기에게 추천할 네. 작품이 하나 떠올랐어요. 네. 예전에 제가 그 그룹 여자친구랑 같이 봤다는 네. 애니메이션 그 이별의 아침에 약속의 꽃을 장식하자. 그게 네. 늑대아이랑 상당히 감성이 비슷해. 결말도 살짝 비슷하면서 그거 추천합니다. 자, 그렇습니다. 또 할 얘기 있어요? 네. 어. 별점을 기준을 바꿨습니다. 별점의 기준을 바꿨다. 네, 도저히 이거 안 되겠더라고요. 영화를 그냥 조금 보면 상관없는데 계속 이제 매일 보다 보니까 너무 점수가 인플레이션이 돼가지고 하향시켰겠네. 마이너스 1점, 마이너스 1점부터 파격적으로 바꿨는데? 5점까지 이렇게 바꿨어요. 이거 그럼 재미없으면 마이너스 제가 별 받아야겠어요. 거기 시스템 표기가 안 되잖아요. 왓챠에. 안 되죠. 안 되지만 단계부터 일단은 표기를 할 수 있는데. 네, 일단은 제가 마이너스 1부터 하기로 했다. 반정 수준에 별점 반정이네. 네. 그렇군요. 네. 빨로 하시는 분들은 늑대아이부터 점수를 반영됐다. 그렇게 매길 테니까. 누가 빨로 하는데? 네? 팔로워 7명 돼요, 7명. 그래? 누구야? 몰라요, 저도. 그래서 늑대아이 별점 매기면 어느 정도? 별점 4점. 4점. 네. 나도 4점 줬구나. 난 3점 줬다. 자식은 늑대, 엄마는 초인. 이게 제 한 줄 평이었네요. 그렇죠. 엄마가 초인 같아요. 보면. 네, 그 이제 그걸로 끝인가요? 네, 끝. 그렇습니다. 저는 별다르게 그냥 요즘 한가해져가지고 잠을 좀 많이 보충하고 잤는데 들어갈까요? 근데 바로 들어가면 안 될 것 같은데 오늘 영화. 할 얘기 없어. 나 한마디도 없어. 할 얘기가. 많아요. 최대한 시간을 끌어야 될 것 같아. 나 한마디 있다. 한마디 있다. 한마디 생각해냈다. 됐습니다. 그럼 오늘의 영화 시작하겠습니다. Well, I guess if you could start by describing Mom in as much detail as possible. Me? Do you want me? Oh, I'm sorry. Here is a church, and here is a steeple. She was the most fun I could think of as a child. She was very warm. She was, full of life. An I eagle did sense that she was a woman of secrets. She yearned for more. I never once left in between. I was on the fence. 오늘의 영화는 바로 우리가 들려줄 이야기죠. 네. 검색 좀 해보자. 우리가 들려줄 이야기. 감독은 사라 폴리 감독. 세라. 네, 세라. 저는 영국식이니까요. 저는 사라 폴리 감독. 네. 사라 폴리 감독 우리도 사랑일까? 에 이어서 또 이제 우리가 들려줄 이야기 우리 시리즈죠. 굉장히 개인적으로는 우리도 사랑일까 인상 깊게 봤었는데 같은 감독이니까 좀 비슷한 정서에서 다큐멘터리 우리가 들려줄 이야기 오늘의 영화에 이것을 찍지 않았을까 싶은데 역시 비슷한 감성에서 찍은 것 같아요. 우선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 사라 폴리 본인과 가족들의 이야기를 다큐멘터리로 담았어요. 5형제죠. 오빠 2명에 언니 2명에 사라 폴리 막내 해가지고 5형제가 있고 엄마와 아빠
이렇게 7식구가 살았는데 사라폴리가 한 10대 초반 때쯤에서 엄마가 암으로 돌아가셔요. 그러고 나서 사라폴리가 본인이 아빠가 친부가 아니다, 친부가 따로 있다라는 것을 사실을 어떻게 우연찮게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엄마 주변 인물들 그리고 자기 형제들 그리고 아빠 그다음에 그 친부를 인터뷰해가면서 그 사람들의 기억 속에 있는 사라폴리의 엄마의 모습을 회상해 보는 거죠. 그래서 그 조각을 맞춰 가다가 어떤 결론에 이르게 되는 뭐 그런 내용입니다. 별다르게 뭐 이렇게 꼬아져 있거나 뭐 어렵거나 뭐 이런 건 없어요. 그냥 잔잔하게 저 진행돼 가죠. 저 만드레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다큐멘터리 형식에 되게 출중하고 조금 놀라웠던 건 그 내레이션에 맞게 옛날 장면을 이렇게 매치시키는 게 그거 어떻게 그 장면을 그때 찍었지라고 생각할 만큼 그건 연출된 거예요. 진짜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게 진짜 그 영상도 있고, 엄마 엄마 배우예요? 그 진짜 영상 몇 가지랑 새로 배우들을 고용해서 촬영한 영상 대부분을 섞어서 내보내요. 아 그러니까 엄마 저는 이제 엄마 씬을 엄마 씬도 배우가 연기한 씬들이 많아요. 아 진짜? 그 마지막에 페이크네? 영화 생긴 게 좀 달라요. 영화 중후반부에 사라폴리가 그 젊은 아빠 젊은 엄마에게 디렉션을 주는 장면이 나와요. 난 그 보면서 그러면 이제 놀라운 점이 없는 게 돼버렸어 이 영화. 놀라운 점 그거 하나였는데. 디렉션과 영상을 매치 잘 시켰다 그런 생각을 하나 했었고. 그러면 그런 의도는 뭐야? 리얼함을 살리기 위해서? 과거 저 자료 화면이 없으니까 뭐 그걸 좀 재현시키기 위해서. 오케이. 그리고 이 영화를 비판하라고 하면 딱히 비판할 건 없어. 비판할 건 없고. 그리고 자기 출생의 비밀을 이렇게 하나하나 밟아가면서 그렇다고 또 출생의 비밀을 밝혀줬는데 뭐 우리나라 막장처럼 그렇게 진행 안 되잖아요. 뭐라 해야 돼? 배다른 형제들? 아 배는 같구나. 이부 형제죠. 이부 형제. 씨다른 형제. 그 씨다른 형제들이 출생의 비밀을 밝혀줘도 뭐 달라질 거 없잖아 하면서 그런 어떤 가족과의 돈독함 이런 것들이 돋보였다. 그래서 X존 이유는 진짜 너무 지루했어. 진짜. 제가 이거를 한 10번 끊어서 본 것 같아요. 자꾸 잠이 와가지고. 근데 뭐 저도 2번 끊어서 봤어요. 보다가 졸았어. 그래서 올해 첫 영화인데 비판하려면 내가 못하겠는데. 네. 네 어쨌든 X. 그다음에 문지기. 네, 이거 제가 선정한 영화인데요. 영화를 보기는 작년에 봤어요.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로 우리도 사랑일까 이거를 먼저 보고 별점을 많이 줬더니 그래서 이게 추천에 떴나 봐요. 그래서 떠가지고 일단 뭐 떴으니까 봤거든요. 다큐멘터리 영화라 해서 지루하겠다고 생각했는데 정답. 요즘에 재밌는 다큐도 많은데 이건 진짜. 근데 저는 이거 보다가 처음에는 좀 지루했는데 점점 이게 얘기가 가경이야? 예. 이거 막 이러면서 막 봤거든요. 재밌었어요. 저는 보고 재미없었어요. 본인 사람마다 다 느끼는 게 다르니까 자기가 재밌게 봤으면 되지 뭐 왜 눈치를 봐 자꾸. 뭐 얘기가 영화로 찍을 만한 소재였던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네. 그리고 엄마에 대해서 여러 사람들이 얘기하잖아요. 네. 여러 사람들이 기억하고 있는 모습이 달랐고 그거를 이 세라가 잘 엮어가지고 표현을 하는 것도 괜찮았고 그것도 마지막에 그 진짜 생물학적인 아빠랑 이거를 어떻게 전달을 할지에 대해서 또 갈등이 살짝 있잖아요. 해리는 생물학적인 아빠는 이제 이 일의 당사자들의 이야기만 한정을 해서 얘기를 해야 된다. 이 다큐멘터리 제작에 대한 의견을 주고받을 때? 네네.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당사자 중에 엄마는 이미 죽었고 자기밖에 사실 진실을 얘기할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는 내 이야기가 추가돼야 되고 감독인 너는 이런 내용들을 네가 선별을 해서 뭘 해야 된다. 이렇게 이런 식의 논지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내 이야기를 위주로 편집해서 내야 된다. 네. 근데
세라는 그렇게 안 하고 자기 뜻대로 했죠. 친부가 아닌 네, 그 키운 아빠, 네, 키운 아빠의 의견은 그 정반대죠. 그죠. 그 모든 사람들의 의견을 다 담아서 편집 없이 그대로 내보내야 가장 진실에 가까운 거다라는 네, 의견을 얘기하죠. 네. 그래서 그래, 사라 폴리 감독은 그 키운 아빠의 의견에 따르는 거죠. 그렇죠. 결과적으로.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됐고, 하여튼 그런 내용을 얘기하는 것도 그냥 흥미로웠고요. 결국 이 영화 자체는 제가 보기엔 엄마에 대한 영화가 아니고 아빠 마이클을 위로하기 위해서 만든 영화였다. 뭐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빠로서 이게 확 이렇게 아니요, 그런 건 아니고. 어디선가 내 딸이 아니 누가 찾아와서 그런 과정들이 되게 재밌었어요. 그리고 여기 나오는 사람들의 그런 얘기하는 거나 이런 것들이 되게 위트 있죠? 말하는 거. 네, 태도가 되게 멋있고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재밌었어요. 오! 네. 저는 뭐 X고요. 어떤 느낌이냐면 만드레이크의 감상하고 비슷해요. 예. 아,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런 느낌. 아니 박병식 씨가 4개 줬던데 별? 그래요? 오, 최고 많이 준 것 같은데. 형식이 형 뭐 모르겠어요. 여기서 보면 분명히 뭔가 가치 있고 생각해 볼 만한 이야기를 주제로 해서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글쎄요. 저는 이런 가정사에 좀 저는 무관심해요.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좀 보통 저는 이거 녹음하러 올 때 영화가 선정되면 그거 한 3번은 보고 나오거든요. 네. 항상 한 얘기지만 한 번 보면 영화를 이해를 못해. 2번 보면 나는 이제 그제서야 나는 이해를 해. 3번 보면 남한테 할 수 있다. 라는 생각이 있는데 그래서 만드레이크 항상 영화도 이해 못한 채로 나오잖아요. 한 번 보고 나와가지고. 근데 이거는 도저히 2번을 못 보겠더라고요. 한 번도 중간에 졸아갖고 2번 왜냐하면 너무 내 관심사가 아니다 보니까 특히 저는 부모 자식 간의 그 어떤 이런 문제 그리고 내 친부를 찾아서 뭐 키워준 정이냐 뭐 낳아준 정이냐 뭐 이런 거에 전혀 관심이 없어요. 뭐 낳아준 정도 큰 거고 키워준 정도 큰 거지. 이런 사라 폴리 정도의 이런 상황이라면 당연히 마이크 폴리인가요? 키워준 아빠가 더 소중한 거지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다큐멘터리를 봐가지고 내가 그렇구나 저런 면도 있구나 하면서 이렇게 머리를 딱 맞은 것 같은 느낌도 없고 그냥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냥 좋은 말씀 잘 들었다 해서 X 또 얘기할 수 있겠어요. 거기서 이 사라 폴리가 주변 사람들을 다 인터뷰하잖아요. 네. 그래서 엄마에 대한 기억 인상 비평을 해라. 우리 엄마에 대한 인상 비평. 우리 엄마는 어떤 사람이었냐. 그래서 싹 인터뷰를 따요. 엄마의 옛 친구, 남편, 자식들, 동료. 근데 다 좋은 말 하잖아요. 항상 활기 있고 유머러스하고 미소가 항상 만면에 미소를 띠고 항상 어떤 뭐 긍정적인 에너지를 그러면 뭐 누가 나쁜 얘기 하나? 그래서 저는 사후에 그 사람을 추억하는 사람들의 말은 거의 안 믿거든요. 당연히 나 같아도 좋은 말만 하지. 뭐 굳이 죽은 사람한테 다 좋았는데 걔가 사실은 좀 쪼잔했어. 뭐 이런 얘기 뭐 굳이 하나요? 또 자식이 와서 물어보는데 그래서 뭐 그런 얘기를 잘 안 믿는데 그렇기 때문에 영화 초반부에 그 망자에 대한 어떤 회고를 이렇게 하는 씬은 쭉 한 10분여? 뭐 5분여가 나오는데 그거 되게 지루하고 진짜 의미 없다는 생각만 이렇게 들더라고요. 근데 중간중간에 저는 이제 물론 그런 부분도 있는데 이 사람들이 특히 자식들이나 아니면은 마이클이 그러니까 아빠. 키워준 아빠. 네, 둘째 남편이죠. 둘째 남편이 얘기를 하는 거는 그 엄마에 대해서 물론 좋은 얘기도 많이 하는데 되게 좀 객관적이고 이 사람이 내 엄마가 아니라 이 사람도 뭐 욕망을 가진 한 인간으로 객관적으로 얘기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그 둘째 오빠죠. 마크가 이제 엄마한테 그거를 바람을 피면서 칠칠치 못하게 피임도 안 하고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또 뭐 이혼을 했을 때 상처받은 지금 키워준 아빠는 두 번째 남편이고 네. 그다음에 첫 번째 뭐 이상한 그 아저씨 한 명 있죠. 첫 번째 남편이었던 언급되고 살짝 지나가는 그 이혼을 했을 때. 네. 그 이혼을 했을 때 상처받은 애들을 못 돌봐주는 상태에서 엄청 괴로워하는 엄마를 양육권을 봤었고, 뺏겨서 네. 그거를 얘기할 때 되게 냉정하게 그거는 그 사람의 치러야 될 대가라고 이렇게 막 냉정하게 얘기하는 부분들도
조금 인상 깊었어요. 저는 그렇게는 못할 것 같거든요, 사실. 지금 어떻게 못해요? 뭐 죽은 사람에 대해서 혹은 좋게만 얘기할 것 같다. 네, 엄마에 대해서 누가 인터뷰를 하라고 들이댔을 때 그렇게는 못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가족이 사라 폴만이 이제 가족이니까 그 중에서도 막내니까 폴리가 하니까 그렇게 뭐 얘기를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그거는 네 되게 인상 깊었던 장면 중에 하나였습니다. 저기 나보다 먼저 죽으면 내가 세게 얘기해줄게 자식들한테. 나 뭐 죽고 너희 아버지는 하면서 다 세게 얘기해줄게요. 네. 그러니까 엄마가 외도를 한 거잖아요. 첫 번째 결혼은 그냥 실패를 했고, 근데 그 귀책 사유가 엄마한테 있었기 때문에 양육권을 뺏기죠. 슬아의 2명의 자식이 있었는데, 그리고 지금 키워준 아버지를 만나서 두 번째 결혼 생활을 하면서 거기서 이제 슬아의 5의 자녀를 낳은 거잖아요. 그러는 와중에 사라 폴리까지 5명을 다 낳은 후에 한 40대쯤의 나이에서 엄마도 영화 배우였어요. 어디 영화 촬영하러 출장을 갔다가 거기서 동료들과 바람을 펴가지고 사라 폴리가 그렇게 해서 사라 폴리가 태어난 거죠. 엄마는 그러니까 천성적으로 자유로운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저긴데 저는 한 가지 좀 인상 깊은 거는 여기서 아버지의 그 자세가 재연 화면 뭐 이런 것들이 이렇게 겹쳐지면서 나오잖아요. 아버지가 권태기가 왔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래서 너희 엄마에게 가정을 떠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내가 채워주지 못하는 부분을 다른 남자가 채워줄 수 있다면 애인을 둬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다고 하잖아요. 뭐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뭐 그 정도 하나가 신선하게 다가왔고 어때요? 그거 뭐 가능하겠어요? 그런 자세? 그 사람도 이제 나이가 든 상태에서니까 40대 그런 얘기를 정도에서 얘기를 한 거죠. 근데 그것도 진심이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뻥입니까? 네. 엄마를 좀 감싸주려고? 아니 감싸준다기보다 쿨한 척? 자기가 쿨해지려고? 그냥 했다면은 차라리 엄마가 나를 속이고 외도한 게 아니라 우리 사이에서는 그런 합의가 있었기 때문에 엄마 절대 잘못한 거 아니다 얘들아. 그래서 엄마의 잘못을 감싸주려고 거짓말을 했다면 했지 자기 쿨해 보이려고 했을까요? 저는 그 말을 한 사실이 거짓말이라기보다 물론 이제 40대에 그런 얘기를 했겠죠. 했는데 자기도 자기를 잘 모르고 한 얘기지 않았을까 하는 거죠. 그걸 견딜 수 있다. 네. 뭐 이런 걸 모르고 네. 한 얘기가 아닐까. 네. 그렇군요. 저는 주변에 그런 사람들 꽤 있어요. 그 부부 생활하면서 공식적으로 서로 애인을 두는 그런 사람 아는 사람들 꽤 있는데 꽤라고 해봐야 뭐 그렇게 많지는 않죠. 근데 이 영화 감상평에 달린 것들을 읽어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막 너무 대단한 결정인 것 같다. 뭐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도 있고 어떻게 저런 부부간에 그런 합의를 할 수가 있을까라고 놀라는 사람들이 꽤 있더라고요. 근데 그 놀라운 일이었을까? 우리 주변에 보면은 그런 합의 없이도 많은 사람들이 애인을 두잖아요. 그렇죠. 몰래. 그 애인 어딨어? 애인 어딨어요? 없어요? 네. 여기서는 그 합의를 한 걸로 이렇게 해서 나오지만 사실 우리 사회에서 우리 상황 속에서는 뭐 합의 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 애인을 두고 뭐 그러는데 어떤 통계에서 봤는데 외도 그러니까 혼외정사 하는 확률이 그 여성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30%가 넘었대요. 30%가. 실제로는 이거 이상일 거다라고 하는데 왜냐하면 여기는 샤이 혼외정사 혼외정사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대답을 제대로 못했을 뭐 그런 걸까지 계산을 한다면은 30% 정도 이상일 거다. 남자는 50%가 넘는데요. 혼외정사 확률이. 근데 그러면은 이제 이 중간 어디쯤에서 아마 뭐가 있겠죠. 어떻게 저기 만드레이크한테 먼저 물어봅시다. 결혼한다면은 일평생 아니면 이혼하기 전까지는 이 혼외정사를 나는 하지 않는다. 바람을 피지 않는다. 자신 있어요? 네. 자신 있군요. 그가 다른 사람이 눈에 들어오면 헤어져야지 뭐. 이쪽과 해보지도 않고 그 사람이 얼마나 좋은지를 가늠할 수가 없잖아. 근데.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결혼을 안 하고. 그래서 아직 잘 모르니까. 어때요? 저요? 네, 외도를 안 할 자신이 있습니다. 아니 저도 솔직히 얘기하면 자신은 없어요. 이런 얘기를 아내랑 거의 그 영화를 보면 바람 피는 영화를 보면 맨날 해요 아내랑. 저는 저럴 수 있다 충분히. 사람이 어떻게 30년 40년을 어떻게 한 사람이랑 같이 사냐 이러면은 아내도 뭐 그럴 수 있다. 근데 그럴 수 있지만 바람 피는 건 진짜 나쁜 짓이고 살다 보면 사회에는 살인도 일어날 수 있지만 살인 그건 나쁜 짓이다. 그렇죠. 것처럼. 그렇죠.
법적으로 처벌을 해야 될 정도로 나쁜 짓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오, 강경한 입장이네. 네. 나는 아니다. 그럴 수 있다. 근데 나는 그런 거는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해할 수 있다고. 그러면 안 해. 그러죠. 그럼 내가 지금 바람 피면은, 다 이해해 줄 거냐고 하면, 아니? 아니,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는 것도 알고 있고, 감정적으로 끌리는 것도 알고 한데, 나는 가슴 아프지, 당하면. 그렇죠. 나는 당연히 가슴 아프고, 네가 만약에 바람을 피면 난 니를 정말로 미워하고, 증오하고, 저주할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 것 같아요. 저도 그래서, 물론 이제, 뭐 살다 보면은 권태기도 오고 또 새로 눈에 들어온 사람도 분명히 있겠지만 그래도 한 번은 생각을 하겠죠. 결혼을 했으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뭐 이렇게 해서 마음을 다잡지 않을까요? 아니면 이게 사랑이라는 게 어떻게 내 의지대로 안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렇죠. 사랑은 사고 같은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뭐 전 그러면은 이혼도 할 수 있지는 않을까 하는 그 정도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문직이 저 이미지 엄청 좋았는데요, 방송에서. 이번에 훅 가네. 왜요? 오늘 다가기는 너무 귀여운 거 아닙니까?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말씀 많았는데. 그렇군요. 네, 다음 바람 전문가 이 작가님. 여태까지 연애하면서 여자친구가 바람 핀 적 있어요? 여자친구가? 아니요, 저는. 그러니까 바람의 피해자가 돼본 적이 있느냐? 저는 없었어요. 만드레크는 있을 거 아니야? 없는 것 같아요. 없어요? 생각해보니까. 네. 저는 몇 번 있었거든요. 근데 걔가 너무 믿고 그렇지는 않았어요. 물론 이제 좀 샘도 나고 마음이 좀 아프고 그래서 바람 핀 걸 알고도 사귀지는 않았는데 헤어졌는데 그렇다고 걔가 뭐 엄청 믿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좋은 마음은 그대로 있더라고요. 근데 아이고 제가 나 좋아하는 마음이 이제 끝났나 보구나. 영화 끝났네. 영화 끝나면 뭐 아쉬워도 어떻게 영화 바깥으로 나가야지. 영화 끝났구나 하는 정도의 느낌이었는데 뭐 헤어진다면 보고 싶고 뭐 그러기도 하기야. 그래서 좀 시간이 지난 다음에 한번 연락도 해보고 답장 없고 그런 경우도 있지만 잔이? 네. 잔이로는 안 합니다. 저는 낮에 해요. 낮에 항상 낮에 오늘 저기 퇴근하고 뭐 하냐? 근데 답이 없어. 근데 뭔 얘기를 하려고? 하여튼 뭐 저는 뭐 바람 뭐 필 수 있겠죠. 어떻게 사람이 한 3년만 지나면은 벌써부터 이제 다른 마음이 이제 들기 시작하니까 과학적으로 증명이 됐잖아요. 네. 근데 결혼할 때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되도록 100년 해로 하라 뭐 이런 주례사 막 하잖아요. 그게 왜 그거 하겠어요? 100년 해로 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런 말 하는 거 아니에요. 현실 속에서는 게 있지 않다는 걸 잘 알고 있으니까. 그리고 100년 해로라는 말도 예전에 우리 뭐 조선시대 때 이럴 때 나이 40대기 전에 대부분 죽고 실제로는 평균 수명은 40살이 안 됐는데 40살 넘은 사람도 많이 있었대요. 왜냐하면은 초장에 다 죽는 거예요. 영아 사망률이 너무 높고 그다음에 뭐 젊을 때 뭐 청소년기, 청년기 때 죽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렇지 40 넘어서까지 살면 60까지도 살고 70까지도 살고 살았대요. 근데 예전처럼 사람들이 일찍 죽어나가던 시기에야 결혼하고 한 10년 살다 보니까 남편이 죽어. 아니 20년 살다 보니까 마누라가 죽어. 애 낳다가 죽고 막 죽어. 그러니까는 뭐 평생 결혼 생활을 하는 그 동안에 그 사람만 바라보고 이렇게 살 수도 있던 확률이 좀 높았겠지만 지금처럼 한번 결혼하면 60년 막 길게는 막 80년 살아야 돼. 그러면 이거는 100년 해로라는 걸 한번 우리가 다시 생각해 봐야 되지 않냐. 과거의 그 어떤 잣대나 기준이 현재의 그 변화된 문명에까지 그냥 그대로 스케일링 없이 그대로 적용이 되어서 벌어지는 어떤 괴리 같은 게 좀 있다. 좀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뭐 이혼 3혼 여기서 이혼은 헤어진 이혼이 아니라 두 번째 이혼 3혼제를 도입하자. 뭔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혼을 2번, 3번을 할 수 있는 그 제도를 도입하는 아이디어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2번, 3번? 지금 다 2번, 3번 하잖아요.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 헤어지고 하는 그런 거라면 아예 중혼. 그렇죠. 결혼을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그렇죠. 그게 있는. 이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뭐 그렇게 하고 싶은 사람을 하면 되지. 그걸 가지고 반대하고. 되게 하고 싶어요? 아니 그냥 떠올랐어요.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 한 분 있었네. 여자친구가 바람 핀 적. 그래서 어땠어요? 지금 만약에 누구랑 연애했는데 바람 피면은 짜증 나는 정도일 것 같은데 그때는 제가 되게 어렵고 연애 초기여서 그러니까 바람 폈다는 거에 화났다기보다 헤어지는 거에 되게 화가 났었죠.
아주 어린 마음에 상처받고 화가 나는 거 역시 만드레이크답게 화가 나. 보통 나는 슬픈데 화가 나지. 화가 슬픈 거 보고 싶은데 헐크가 되지. 아 그거 저기 대문 다시 바꿔. 그 민들레 말고 그 만드레이크 그거 막 괴물 얼굴 하고 있는 그 만드레이크 뿌리로 바꿔라. 그래서 그 저기 사라폴리는 친부를 찾아요. 찾아가서 네. 인터뷰를 해가면서 거기서 약간의 서스펜스가 있죠. 좀 살짝 그 추적할 때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막 하다가 중간에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아 그래서 친부를 막 찾아 헤매다가 모든 사람들의 증언이 어떤 한 남자 배우를 가리켜요. 지목합니다. 이 사람일 것이다. 그래서 그 사람 찾아가서 막 인터뷰를 하는데 그 사람은 나 니네 엄마랑 잔 적이 없어요. 막 이렇게 발뺌을 해요. 발뺌? 뭐 그렇게 증언을 해요. 그 친구라고 얘기를 해요. 계속. 그러니까 우린 친구 사이지 절대 그런 거 아니다. 라고 하는데 사람들의 증언이 당신을 지목하는데 그래서 저도 이거 보면서 아 이거 보니까 결국에는 그래서 저 유력한 용의자가 있었지만 알고 보니까 나의 친부는 키워준 아빠가 맞더라. 돌아가는 내용인가? 뭐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거는 또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른 사람을 찾아서 아인슈타인 나오잖아요. 해리, 난 진짜 아인슈타인. 나 처음에 보다가 화면을 내가 가까이 봤어. 뭐지? 너무 아인슈타인이던데. 아인슈타인이 예전에 활동 사진 같아요. 나가서 막 있는데 너무 똑같아. 아인슈타인이 우리 아빠구나 하는 것은 이제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이제 밝혀지잖아요. 그래서 그때 그 장면에서는 아 이게 아니구나. 이게 하나의 그 어떤 반전 아닌 반전? 영화는 분명히 친부가 있을 거라고 계속 말하면서 진행이 됐는데 보면서 나 스스로 아니야 친부는 없을 거야 라고 생각을 했지만 여기서 친부가 사실 있다는 것이 드러나면서 반전 아닌 반전이 있는 장면. 요거 한 군데 정도가 조금 이렇게 좀 긴장감이 있더라고요. 그 외에는 엄청 재밌었죠. 막 이렇게 되던데요. 아인슈타인 앞에서. 저는 그 아인슈타인이 I'm your father 하는 거보다 맨 마지막에 그 다른 반전이 하나 있죠. 예. 근데 저는 그 예상했어요. 만약에 그 장면 없었어도 그렇죠. 얘 작겠는데 나 이거 예상했을 거야. 표정이 되게 그 처음에 찾아갔을 때도 왠지 그 사람이 그랬어. 그런 표정을 못 숨기고 뭔가 이렇게 의심할 만한 여지를 많이 줬을 것 같아요. 그 사람의 행동이나 표정을 끝까지 뭐 야 우리 손도 안 댔어 이런 얘기가 끝까지 없고 뭐 이런 정도 얘기했으면 뭐 다 까발린 거야. 아, 그렇게 해서 사라폴리가 인터뷰한 걸 가지고 영화를 만들어서 진행해 가는데요. 나레이션을 키워준 아버지가 하죠. 나레이션을 왜 아버지가 했을까요? 키워준 아버지가. 이게 결국에는 이것도 세라가 아빠를 위해서 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거 아버지에 대한 헌사다. 네. 그러니까 키워준 아버지에 대한 헌사다 정도로 느껴지거든요. 명목상으로는 엄마의 진실한 모습을 찾아본다라는 걸로 이제 다큐멘터리가 시작이 되는 건데 사실은 다른 남자의 자식이라는 걸 알면서도 나를 이렇게 친딸처럼 사랑으로 대해주는 우리 키워준 아빠에 대한 헌사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쓴 편지가 이 나레이션이 되는 거잖아요. 아버지 처음에 얘기하죠. 내가 쓴 글을 내가 읽으려니 뭐 쑥스럽구만 하면서. 아빠가 되게 멋있어요. 너무 착해. 그 착하다는 게 꼭 뭐 딸 문제뿐만 아니더라도 그 중간 영상 중에 딸이 막 아빠한테 시키잖아요. 뭐 영화 찍겠다고 뭐 수영장 들어가라. 되게 순순히 따르잖아. 그럼 배우인데 감독이 시키는 대로 해야지. 아니, 아빠도 배우잖아. 아빠도. 막 잠수를 막 시키고. 근데 그 되게 잘 따르잖아요. 그래서 선천적으로 그냥 착한 사람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친부와 키워준 아버지가 의견이 서로 다르잖아요. 다큐멘터리의 제작 방향에 대한 의견이. 네. 물론 그건 사라폴리 감독이 알아서 하겠지만 서로 감독을 제시하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친부는 내가 사건의 당사자고 다른 당사자인 너희 어머니는 죽었으니 내 말이 진실이다 라고 하면서 자기 위주로 내 위주로 가자 이런 주장이었고 키워준 아버지는 아니다 모든 사람들의 의견을 가감 없이 편집 없이 다 담아서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그것이 가장 진실에 가까울 것이라는 얘기를 주장을 하잖아요. 사라폴리 감독은 키워준 아버지의 의견대로 한 것 같죠. 다 영화를 봐서는 여러 사람들의 증언이 다 나열되니까. 근데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은 아까 말한 것처럼 요 망자에 대한 회상을 하는 걸 봤을 때 다 좋은 말만 하잖아요. 뭐 긍정적이고 항상 활동적이고
미소가 뭐 친절하고 그런 걸 봤을 때 그거 그 사람이 다 편집해서 꺼낸 말이잖아요. 스스로가 자기 검열해서 자기 머리 안에서. 그리고 사라폴리 감독이 마지막에 재현 화면을 디렉션하는 장면이 영화에서 한번 보여지잖아요. 네. 그거를 만약에 안 보여줬으면 만드레이크처럼 끝까지 오고 이게 다 저 홈비디오 영상인가 보다. 퍼니스트 홈비디오에나 나올 것 같은 그런 옛날 비디오 화면 같은 게 막 계속 나오는데 내가 졸면서 봐가지고 놓쳤나 보다. 가족들끼리 어디 막 바닷가 가서 막 노는 거 아니면 집 수영장에서 막 노는 거 애들이랑 놀아주는 거 아버지가 뭐 장작 패는 거 있었나 하여튼 뭐 그런 것들 이렇게 옛날 비디오로 이렇게 찍은 것 같은 그런 화면들이 이렇게 중간에 나오는데 그게 사실은 다 연출된 거였죠. 그렇죠. 그걸 굳이 왜 보여줬을까 영화에서 다큐멘터리 막판에 그냥 가지. 그게 그냥 그거인 것 같아요. 나는 있는 그대로 진실을 다 그냥 있는 그대로 편집 없이 나의 주관에 개입 없이 다 넣어서 보여주려고 했지만 쨌거나 이거는 나의 주관에 개입된 편집된 영상이다. 주관적인 이야기다. 또 한 단면이란 얘기죠. 네. 그런 거를 보여주는 장면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어떤 이 다큐멘터리 한계, 그러니까 엄마를 기억하는 기억에 대한 한계, 이게 정확한 우리 엄마를 그리는 모습은 아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장치가 아닌가 싶어요. 그냥 내 생각에는. 애초부터 사람들이 좋은 말만 막 이렇게 늘어놓을 때부터 나는 이거는 진짜 그야말로 뇌피셜이다. 고인이 저렇게 뭐 좋기만 한 사람일 리가 없어. 그랬다면은 어디 뭐 저 성경이나 이런 데 올랐겠지. 그래서 그런 태도로 처음 봤는데 마지막에 또 배우들, 재현 배우들을 디렉션하고 있는 감독의 모습까지 영화에 나오니까 그게 좀 확신이 됐고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엄마에 대한 그 기억을 더듬어 가는 거 그리고 엄마의 본 모습을 드러내는 거가 영화의 목표가 아니라 이건 그냥 아버지 그러한 엄마와 그러한 가정에서 태어난 나를 모두 아직도 엄마와 나 모두를 다 사랑하고 있는 우리 아버지에 대한 헌사인 것으로 느껴지더라고요. 이 다큐멘터리가 끝난 이후에 정말 대단한 사람으로 부각되는 건 아버지예요. 네. 아버지 외에는 없어. 그 누구도. 그래서 좀 그런 느낌입니다. 사부곡이죠, 사부곡. 우리도 사랑일까 거기에서도 그 영화도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거기서도 물론 이제 여자 주인 미셸 윌리엄스가 이제 사실 바람 피는 내용인데 네. 엄마 얘기인가? 엄마 얘기인가 생각을 엄마 얘기인 것 같아요. 엄마 얘기인 것 같은데 그 미셸 윌리엄스 따왔네. 무슨 우리도 사랑일까? 내가 그걸 안 봤네. 그 미셸 윌리엄스의 첫 번째 남편이 이 마이클인 것 같아요. 요리를 하잖아요. 그 영화에서 그러니까 요리를 하고 길러준 아빠인 것 같다. 네. 첫 번째 남편이. 네. 막 다정다감하고 한데 세스 로건이 첫 번째 남편인데. 근데 그 사람이 영화에서 했던 행동들을 보면 이 마이클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되게 다정다감하고 뭐 요리도 하고 하는데 자기의 어떤 닭 요리에 되게 심취하면서부터 아내랑 성생활도 거의 없어지고 근데 닭 요리 때문에 그런 건 아니죠. 물론 닭 요리 때문에 그런 건 아닌데 닭이 또 맛있고 하니까 그런 것도 아니고 어쨌든 근데 그때도 미셸 윌리엄스가 뭔가 그 첫 번째 남편한테 계속 뭔가 같이 관계를 하고 싶어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게 잘 안 되고 하다 보니까 뭐 다른 남자한테 또 가게 되고 막 그러잖아요. 그 관계가 잘 안 돼서만 간 건 아니죠. 물론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뭔가 욕구가 못 채워지는 약간 맞네. 요게 좀 맞아. 자기 자전적인 얘기 같다는 느낌이 좀 드네요. 그리고 마지막에 그 미셸 윌리엄스가 그 남자를 찾아가서 찾아가가지고 제외하는 장면에서도 그 남자는 끝까지 미셸 윌리엄스를 좀 뭔가 사랑을 하고 뭐 아쉬워하고 또 미셸 윌리엄스가 되게 그 남자한테 미안해하면서 울면서 내가 왜 이런 짓을 저질렀을까 하는 그런 감정을 표현하면서 영화가 끝났던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엄마한테 그런 이 사라가 그런 감정을 가지도록 요구하는 듯한 그런 느낌도 재밌는 영화예요. 이거는 우리가 들려줄 이야기. 우리도 사랑일까의 영화에 어떤 영향을 끼친 것 같기는 하네요. 근데 알고 보니까 저 시나리오를 딴 놈이 쓴 거 아니야? 어떻게 생각해요? 친부의 의견. 네. 이거는 내가 당사자니까 나 위주로 편집을 해서 나가야 된다. 의견과 그 키워준 아빠의 의견. 이거 모든 사람들의 진술을 다 가감 없이 담아서 있는 그대로 보여줘야 된다. 그게 더 진실에 가깝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감독이 어차피
주변 사람들이 인터뷰에서 다큐로 만들 생각을 했으니까 그 후자가 가감없이 보여주는 게 더 맞는 방향이었다. 애초에 시작이 그랬으니까. 아니 어떤 게 더 진실을 더 잘 보여줄 수 있느냐. 일반적으로는 역시 여러 사람의 의견. 진실을 보여줄 수 있느냐 하면은 여러 사람의 의견을 보여주는 게 진실에 가깝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 재미없는 거야. 지금 그만하려고. 아니 근데 이거는 그래서 재미없어. 아니야 그렇지가 않잖아요. 이거는 사라가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한 거예요 결국. 근데 또 재미가 없는 건 어쩔 수 없는 건데 예. 그거를 두 개를 가지고 하자면 재미없는 게 진실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남녀 관계는 당사자 말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아, 그건 진리죠. 네. 그래서 친부 말이 맞다. 이건 내 당사자가 나니까 나 위주로 이거 가야 된다. 이 말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엄마가 없잖아. 엄마가. 상대편 당사자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경우에는 모두의 주변 사람들의 진술을 토대로 해가지고 뭐 하는 게 더 나았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이거 왜 했냐면 이게 비슷한 질문이 어디 나오냐면 제5 계급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저 오이같이 생긴 영국 배우 누구죠? 컴버비치. 컴버비치 주연의 영화인데 인도 영화? 아니야. 인도? 아니 5계급이라 그러길래. 제5계급. 불가촉 천민 얘기 아니야. 자꾸 이상한 말 하지 말고 집중하세요. 오늘따라 너무 산만하시는데요? 생각이 안 나지. 그 어산지 역을 했죠. 컴버비치가 위키리크스? 네, 위키리크스의 어산지 역을 했는데 거기 어산지, 그러니까 위키리크스의 가장 절대적인 원칙이 뭐냐면 제보가 들어오면 편집 없이 공개한다가 원칙이에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미국의 중요 문서가 제보가 들어왔는데 세계 각국에서 외교 문서랑 뭐 여러 가지 그 CIA 비밀문 이런 것들이 뭉텅이로 들어온 거예요. 근데 거기에는 그 세계 각국의 그 지도자들을 어떻게 조롱했는지 뒤에서 뭐라고 표현했는지 뭐 누구는 뭐 소심하다, 누구는 뭐 찌질하다 뭐 이런 걸 막 다 써 있는 거예요. 그런 거는 근데 큰 문제는 아닌데 그 세계 각국에서 비밀리에 활동하고 있는 스파이 요원들의 명단이 거기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걸 그대로 공개했을 때는 이 스파이들, 요원들, 비밀 요원들 혹은 내부 첩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예를 들어서 이라크 내부에 있는 이라크 사람인데 뭐 이렇게 정보를 주고 있는 뭐 그런 사람들이 이게 다 공개가 되니까 큰일인 거야. 그래서 이거를 두고 어산지와 동시에 더 파급력 있게 공개하기 위해서 전 세계의 주요 그 일간지들 하고 동시에 같이 한단 말이에요. 영국의 가디언이랑 뭐 미국의 뭐 워싱턴 포스트 뭐 이런 데가 같이 폭로하기로 하는데 언론사에서는 이거 편집해서 내야 된다. 사람 이름 이런 거 가리고 우리가 또 이게 딱 봐서 팩트 체크 해가지고 편집을 해서 내야 된다라는 주장이고 어산지는 안 된다. 편집해서 낼 수 없다. 우리의 원칙은 폭로된 자료에 손을 대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 원칙이다. 편집을 하는 순간 편집자에 의한 개입이 폭로 내용의 방향을 바꿀 수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그 서로 완력 싸움을 막 하다가 어산지가 그래, 그럼 이름 정도 지우는 거는 괜찮을 수도 있지 뭐 하면서 편집을 하겠는데 동의를 해요. 하지만 막상 공개되는 날 어산지는 그걸 대폭로를 해버리지. 이름 안 가리고. 그래서 문제가 됐던 그 사건을 영화에 담은 게 이제 제5 계급이라는 영화거든요. 그거 재밌습니다. 그거 한번 보세요. 근데 거기서 마찬가지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편집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제가 여기서 하나 에피소드가 떠오르는 게 우리가 되게 언론의 진실을 중시하잖아요. 항상 추구해야 될 가치, 최고의 가치로 여기잖아요. 그래서 그 무슨 잡지죠? 그거? 그 진실만을 오직 르몽드. 진실만을. 그게 르몽드예요? 그 정도로 진실을 되게 중시하잖아요. 근데 그 기본적으로 저도 동의는 하는데 진실보다 더 중요한 게 여기서 이제 사람이 먼저다가 여기서 나오는데 사람이 네. 그 사람이 진실보다 더 중요하겠다라고 생각이 든 에피소드가 뭐냐면은 그 예전에 차승원 그 아들이 찬호와 친아들이 아니라는 게 밝혀진 게 몇 년 안 돼요. 그러니까 차승원이 되게 젊은 날에 결혼했어요. 20대 초반에 결혼을 했는데 고등학생 때 아마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정도로. 근데 결혼을 했는데 이미 그 사람은 그 애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 걔가 이제 우리가 아는 찬호와. 근데 그때 1살인가 2살 애가 있었는데도 결혼을 했고 얘가 남의 아이라는 걸 아는 기자가 하나 있었는데 그 기자가 안 깠어요. 왜냐면 이걸 까면은
그 아이에게 혹은 그 차성원 가정에 뭐 문제가 불화가 있겠다 싶어가지고 안 까고 한참 뒤에 찬호가 프로게이머로 데뷔했나 그때쯤에 차성원 그 사실은 친아들이 아니다. 그게 이제 다른 데서 터진 거고 저는 그래서 만약에 기자가 이거 터뜨렸으면 완전 대박 특종이었는데 당시에 90년대 차성 한참 잘 나갈 때. 예. 그래서 진실보다도 그래서 사람이 더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그 상황을 보고 이제 그런 생각을 했는데 지금 이 뭐야 어산지 얘기를 들어보니 안 밝혀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스파이 다 죽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내부 폭로자가 그 이라크 중동 지방에 있는 내부 폭로자가 좆되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데 근데 또 그 여산지의 그 의견도 맞는 면이 또 있잖아요. 근데 편집을 허용하기 시작하면 그쵸. 결국에는 진실이 호도될 수가 있다. 그 얼마 전에 제가 얘기했던 그 사진 장면. 산업 현장에서 산업재해로부터 노동자들을 훨씬 더 강력하게 보호하는 김용균법 위반하려고 하는데 새누리당이 자유당이 계속 반대하다가 결국에는 타결이 됐잖아요. 그거 조건으로 건 게 그래서 조국 수석 그 국회 출석이었어요. 그래서 조국 수석이 코미디. 조국 수석하고 그 비서실장하고 근데 이게 나갈 이유가 없는데 근데 야 이거 출석하면 요거 통과시켜 준다니까 나가서 망신 당하더라도 수모 당하더라도 우리가 수모 한번 당하고 요 법을 통과시키자 해가지고 그렇게 딜해서 통과가 됐대요. 근데 그 통과되고선 신문에 난 게 그 맨날 반대하던 자한당이 국회의원이 그 희생당한 김군 어머니하고 포옹하고 있는 장면이 신문에 탁 나니까 이게 사실은 사실인데 사실을 편집한 거잖아요. 사실 중에 사실인데 여러 가지 있는 사실 중에 오해할 수 있는 장면의 사실을 딱 꺼내서 일면에 딱 건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인데 진실은 아니죠. 네. 그래서 과연 이 편집이라는 게 이게 진실을 알리고자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과연 이게 허용해야 될 일이냐 아니냐. 그래서 만약에 이 사라폴리 감독이 진실을 밝히고자 했다면 어머니에 대한 진실을 밝히고자 했다고 하면 편집을 안 했겠죠.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편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증명되는 이거는 어머니에 대한 영화가 아니다. 다큐가. 아버지에 대한 다큐다. 뭐 그런 생각이 들었네요. 이거 뭐 어떻게 막 중구난방으로 갑니다. 알릴레오가 왜 파티에는 안 올리는 거야? 그러게. 알릴레오? 파티에 좀 올려줘야지 여기 파이가 좀 커지지. 너무 대기업 위주로 이거 골목 상권 안 살려주시네 유시민 씨가. 아무튼 뭐 알릴레오가 갑자기 몇백만 뷰, 200만 뷰 막 올라가고 그래가지고 제가 좀 충격에서 좀 헤어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런 와중에 영화도 너무 재미없어. 영화 재밌습니다, 여러분. 이거 꼭 보세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5형제가 있는데 첫째 오빠죠. 첫째 오빠는 보니까 게이 같아요. 그리고 게이 같고 둘째 오빠는 아주 성실한 가장이죠. 네. 성실한 가장. 마크. 이름도 다 하네. 세 번째 언니는 뭐 그냥 뭐 평범한 언니예요. 이 두 사람이 언니랑 이게 첫 번째. 그거 모르겠어요. 남매. 네, 약간 닮았어요. 그러니까 그게 모르겠는 게 영화상에서는 1호, 2호가 엄마의 첫 번째 결혼 생활에서 나온 자식들인지 아니면 1, 2, 3, 4, 5 모두가 두 번째 아빠, 지금 키워준 아빠, 주인공 아빠와의 결혼 생활 중에 나온 자식들인지 그걸 잘 안 밝혀줘요. 그래서 저는 첫 번째 결혼 생활 중에 자식 2명이 따로 있고 요 5명이 다 지금 새로 나온 두 번째 주인공 아빠와의 결혼 생활 중에 생긴 자식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뭐 그건 근데 중요한 건 아닌데 영화 볼 때. 그리고 아까 하던 이야기를 가면 첫 번째 오빠는 게이고 두 번째 오빠는 성실한 가장이고 세 번째 언니는 뭐 그냥 또 평범한 언니죠. 이혼 한 번 하고 네 번째 언니도 이혼 한 번 한 평범한 언니고 다섯 번째가 사라폴리잖아요. 이 사람들이 보니까 사이가 엄청 좋죠. 네. 그리고 어릴 때도 오빠들이 먼저 알게 되잖아요. 제가 아니다. 제 주소온 애다. 주소온 애는 아니지만 엄마가 딴 데 가서 저기 해갖고 온 애다라는 걸 알게 되는데도 그럼 어떨 것 같아요? 내가 청소년기에 그런 걸 알았다. 그러면 저 막내를 되게 잘해줄 것 같아요? 아니면 막 괴롭힐 것 같아요? 불쌍할 것 같아. 지금 내 10대 때 정서로 본다면은 애가 상처받을까봐 더 조심했을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아요. 그럼 뭐 하여튼 사이가 다 좋아. 네. 근데 그 이복 형제들 있잖아요. 이복 형제들. 엄마가 다르고 아빠만 같은 형제들. 이거 많잖아요. 이복 형제. 예전에
저 어릴 때만 해도 시골에 있는 사는 할아버지들은 첩들이 있었어요. 내가 어릴 때만 해도 실제로 첩이 있었어. 그래서 할머니 둘이 같이 살아 한 집에 막 그런 거. 할아버지는 돌아가셔서 없고, 그래서 저 할머니 둘은 뭐 남매인가 아니 자매인가 했는데 아니야 막 형님 얘기. 언니라고 안 하고 형님이라고 하지? 알고 보니까 그 하나는 본초고 하나는 첩이었고 뭐 이런 거 이복 형제들 되게 많은데 보면 이복 형제들은 엄청 싸워요. 사이가 안 좋아. 같아요. 통계적으로 이게 뭐 증명된 바는 없지만 그냥 느낌적으로 그 왕자의 랑 같은 거 이런 거 보면 다 이복 형제들 싸움 아니에요. 돈 많으면 꼭 이복 형제가 생기더라고요. 여러분 남자가 돈이 많으면 이복 자식이 생깁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그래서 의사, 변호사, 변리사 이런 사람들 멀리하시고 너무 없어도 힘드니까 평범하게 버는 사람들 이렇게 만나서 사시길 권해드려요. 근데 그런 어떤 옛날 얘기나 스토리 속에서 나오는 거 같아도 이부 형제들은 보면 사이들이 좋아. 그런 것 같아요. 네. 근데 이부 형제인데 사이가 안 좋은 케이스로 아쿠아맨이 있죠. 거의 오션 마스터랑 아쿠아맨이 이부 형제인데 그래서 둘이 사이가 안 좋아. 그래서 그런 그러니까 아쿠아맨이 이게 그런 전통을 잘 따라 계승을 했어야지 이부 형제는 사이 좋게. 2에서는 아마 오션 마스터랑 아쿠아맨이랑 화해를 하지 않을까. 좀 토르 따라갈 것 같아. 토르는 이부 형제도 아니고 뭣도 아니고 그냥 그 양자죠, 양자. 이거 비슷한 건 아닌데 네. 그 영화 있잖아요. Everybody Alright. Everybody Alright. 네. 거기서는 레즈비언 부부가 나오고 입양한 네. 자식들. 네. 입양한 건 아니죠. 아, 그렇지. 각각의 엄마가 둘인데 얘네는 이복 뱃속에서- 형제죠. 네. 걔네들 따지고 보면 이복 네네. 형제죠. 아빠의 정자는 한 사람의 정자를 같이 써서 네. 레즈비언 부부 각각이 인공 수정을 하는 거죠, 자기한테. 그래서 거기서도 조금 이제 좀 인상 깊게 봤던 거는 엄마가 둘이고 각각 낳은 자식이니까 이 두 부부가 이제 부부 싸움을 할 때 자식에 대해서 부부 싸움을 할 때 네 자식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되게 좀 그냥 그 뭐랄까 정없어. 안타깝다. 남의 자식 대하듯이 한다는 거죠. 가족인데. 그러니까 내 배에서 안 나온. 네. 그런 느낌이 좀 있더라고요. 그리고 난 그 영화 보면서 정반대의 느낌을 받았는데. 그래요? 하여튼 저는 이게 좀 놀랍더라고요. 그 형제 자매들이 이 사라폴리를 어릴 때부터 굉장히 감싸주고 또 사랑으로 굉장히 잘 대해준 것 같아요. 네. 서양 사람들이 이렇게 형제가 좋은 건지 나는 우리나라에서 성인이 돼서도 형제들끼리 친한 사람 못 봤거든요. 뭐 그런 사람 있겠지 어딘가에. 근데 나는 못 봤어요. 봤어요? 저는 주변에 많아요. 주변에 많아요? 네. 아니, 본인은 어때? 본인 형제 있잖아. 저는 제 누나랑 되게 안 친했는데 싸우면서 나이 먹으면서 싸우다가 누나가 이제 다른 나라로 이민 가서 이제 그래, 친해지고. 그거는 떨어지니까 괜찮아지는 거야. 저는 그런데 주변에 보면 친해서 내가 항상 물어봐. 어떻게 그렇게 친해? 이렇게 물어봐. 어때요? 있잖아. 저도 이제 멀리 있으니까 좀 많이 같이 살 때는. 친해졌죠. 그러니까 멀리 있으니까 이건 친해졌다기보다는 싸울 일이 없는 거예요. 눈에 안 보이니까 사실은. 과연 정말 내 가족까지 친밀해졌는가를 확인해 보려면 집안에 위기가 닥쳤을 때 한번 봐야죠. 내가 저 사람에 대해서 어떤 마음이 드나. 저는 성인이 된 이후에 뭐 그렇게 친하게 지내는 걸 못 봤는데 여기서 이 다큐멘터리 상에서만 봤을 때는 이 형제 자매들 간에 좀 우애가 좀 있는 것 같아. 보기엔. 그래서 그런 모습도 좀 뭐 새롭다. 뭐 정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가족 간의 어떤 사랑, 어떤 결속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한 번씩 보세요. 한번 보시고 시간 많으신 분들도 한번 보셔도 괜찮을 것 같네요. 저희 뭐 가족 간의 사랑이나 결속 이런 거에 대해서 만약에 추천을 한다면 이거 말고 방금 문지기가 얘기했던 Everybody Alright 그 영화를 오히려 더 추천한다고. 컬크 아저씨 나오고 또 이제 누구죠? 그 눈먼자들의 도시에 나왔던 그분, 줄리엣 무어, 그 다음에 아네트 베닝 주연인데요. 아네트 베닝이 너무너무 여기서 좀 예쁘더라고요. 근데 이게 뭐 바람 피는 얘기입니다. 이게 이상하죠? 바람 피는 얘기이면서 바람이 아니야. 따지고 보면. 가족 간의 어떤 그 미묘한 관계나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느껴보고 싶다면 Everybody Alright 요거 더 추천하고요. 이거는 뭐 어떤 집의 딸이 자기 아버지에 대해서 따봉 날리는 영화인데 뭐 굳이 뭐 이렇게 봐야 되나 싶긴 하네요. 예, 이렇게 뭐 이거 마치죠. 저는 한 줄 평 없습니다. 이 영화는. 저는 그래도 한 줄 평은
별점을 굳이 매기자면 네. 2개 반인데 2개 반. 한 줄 평은 그래도 좋게 했어요. 왜냐면 영화 너무 착해. 그래서 뭐 이렇게 나쁜 소리 못 하겠고 뿌리를 추적하는 길에 깃든 따스함.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여기 문지기 네, 한 줄 평. 전 그것도 삶의 일부. 왜 그렇죠? 영화를 보시면 압니다, 여러분. 이거. 결국 모두를 구렁텅이 넣겠다. 나만 당할 수 없지. 4.5점이나 줬어. 아, 재밌어요. 저는 이거 엄청 진짜 재밌게 봤는데요. 그렇습니다. 아니 뭐 제 취향에 따라서 재밌게 볼 수도 이게 절대로 허투루 만든 것 같진 않아요 보면서도. 네. 근데 워낙에 제가 관심사가 아니다 보니까 저기지. 뭐 괜찮습니다. 뭐 극영화적 느낌도 좀 있고 그다음에 다큐멘터리 느낌도 뭐 또 살렸고. 살짝 반전도 있고 네. 아인슈타인도 볼 수 있고. 네, 네. 네, 그래요. 그래서 이번 주는 이걸로 마치고요. 다음 주에는 제가 선정하는 차례인데요. 재밌는 걸로 해가지고 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이 작가였습니다. 민들레입니다. 안녕.